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 작가 질문해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서울에 어엿한 제 집을 마련하는 게 꿈입니다. 맞아요. 근데 집값이 정말 너무 비싸가지고 언제 벌어서 언제 집을 마련하나 막막하기만 한데요. 집값은 왜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건지 집값이 떨어지기는 하는 걸까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전국에 지금 아파트나 주택이 보급된 주택 보급률이 115%가 조금 넘어요. 그 말은 이미 한 가구가 한 집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주택은 다 보급됐다는 이야기죠. 서울에 그런데 자가 보급률, 그러니까 서울의 한 가구가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비율이 한 45% 조금 넘어요. 그 말은 한 사람이 집 두 채씩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택 보급률 전국적으로는 한 110%가 넘어서 이미 1인당 1가구당 한 주택을 다 갖게끔 해놨는데 서울만 딱 놓고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두 채씩 갖고 있는 집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라는 게 왜 오를까? 경제 논리로 말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을 때 그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사고자 할까? 첫 번째, 이자율이 쌀 때,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그 비용이 쌀 때. 두 번째, 자기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느꼈을 때, 안정적인 소득이 이제 발생했구나 싶었을 때 집값이 가장 많이 빨리 오를 걸 생각을 하니까 미리 집을 사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주택을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쓰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집을 살려고 하다 보면 장기 저축 또 주택 청약금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가 여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중과세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분도 계신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낮다는 측면, 그리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된다면 자기의 소득이 일정해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이자율도 낮으니까 집을 살까라고 고민하는 게 조금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많이 화랑이 되니까 여기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을 때는 이제 또 부동산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문제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집, 3억에서 5억짜리 집은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주택 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 가져가야 될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와 가처분 소득,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외신 소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코리아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G7 회담 이후에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동맹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졌죠? 예, 유럽과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 70년간 굉장히 가까운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그 동맹관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네.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유럽 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 의지하던 시대는 끝났다.
라는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유럽인의 운명은 우리 자신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 미국, 영국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면서도 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발언은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나온 발언인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1대1 정상회담도 했고,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그 오프닝 행사에서도 연설을 하면서 네. 그 연설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러한 어떤 갈등에 불을 지핀 모양이 됐습니다. 네.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우리 살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당장 그리스가 지금 자칫하면 부도 위기에 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좀 대륙 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 갈등의 핵심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불만을 표시했던 네. 그 EU 국가들의 나토 운영에 대한 낮은 분담금,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난민 등 난민 수용에 관한 이슈가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그 독일이 EU를 대표하는 국가가 돼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장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그 외에도 이제 그 독일과 미국은 그 자유무역 규정 관련해서도 좀 갈등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독일과 미국 간의 어떤 자유무역 규정이 독일에게 유리하게 지금 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또 있고요. 네. 또 기후 온난화 관련된 이슈에서도 이견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선 전부터 자신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 이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정인데요. 거기서 탈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국가들은 미국이 잔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점에 있어서도 양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의 이 질서를 깨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상당히 지금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있다. 거기에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나토라고 하는 집단 방위 규정의 비용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뭐라 그럴까요? 나토 본부 오프닝 행사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부터 발단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25일입니다. 새 나토 본부 오프닝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런 어떤 오프닝 행사에서는 좋은 말만 보통 오가는 것이 보통 그렇죠. 관례인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결단을 한 듯 그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발언을 해서 외교적 결례를 빚었다라는 논란도 현재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나토 회원국은 28개국입니다. 근데 그 중에 23개국이 그 규정상 GDP의 2%를 분담금으로 납부하기로 한 어떤 약속을 현재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이유겠지만요. 그러면서 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미국에 큰 현재 빚을 지고 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GDP의 3%대를 분담금으로 내고 있어서 어떤 규정보다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것을 생방송으로 그 장면을 봤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상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이제 TV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어떤 발언, 합리적인 발언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정계에서는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 이상 이어온 어떤 미국과 유럽 간의 동맹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발언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그 비난을 가장 좀 강하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하원 의원을 지휘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 대한 결례다. 네. 지난 70년간 가까이 세계 안보를 보장해온 공동 방위 조약의 명예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또 트럼프의 행동이나 발언을 무모하고 경솔했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의 어떤 균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봐. 네,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두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오버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배재대 정인정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다른 말씀보다도 이번 주 내내 또 지난주 내내 화두였죠. 총리 인준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교수님? 네, 뭐 과거에 비교하자면 네. 뭐 이렇게 흠결이 결정적이라거나 뭐 정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거나 그렇게 보긴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뭐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번은 좀 인수위 과정도 없어서 검증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네. 뭐 그런 점도 있고. 예. 또 예를 들자면 뭐 통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인선이기 때문에 예.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네. 대국적인 정치적인 견제에서 봐서도 네.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뭐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된 게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후보 예. 시절에 예. 5대 비리자는 예. 원천 배제하겠다 공직에서 예. 그렇게 이제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예. 그걸 공약 앞머리에 내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종의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예. 이번에 특히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뭐 네. 그런 사안인데 뭐 속된 말로 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네. 뭐 그걸 안 된다고 했는데 더더구나 무슨 케이스 바이 케이스 유연하게도 아니고 네. 원천 배제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되겠느냐라는 차원의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예. 이제는 그러면 뭐 일단 그 5대 원칙이란 것은 사실은 뭐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요. 네. 그런 기준은 그대로 하되 뭐 그러면 세부 세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처음 얘기했던 그런 그 후보 당시 얘기했던 그런 것과는 후퇴했다. 네.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예.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예. 물론 뜻은 참 좋지요. 그런 병역비리, 뭐 세금 탈루, 위장전입, 뭐 논문 표절 이런 게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 오를 만한 사람들이 이제 5, 60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살아온 그 시대는 네. 정말 대한민국의 격동의 시절이었고 예. 결과가 그 과정을 뭐 정당화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예. 이런 모든 문제가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어떤 사람도 지금 그에 대해 자유롭지 않을 거고요.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 여든 야든 이제 한 번씩 공격 방어 다 해봤지 않습니까? 네.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처지가 됐으니까 예. 조금 이제 해법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인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글쎄요, 사실은 주제가 상실된 청문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건데요. 사실 이번 총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의원들이 이른바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느냐, 비로소.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힘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이 책임 총리가 과연 탄생할 거냐. 그래서 국정의 한 축을 형성하고 네.
이른바 국가 개혁의 어떤 상당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예. 총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예. 그런 과정에서 아마 야당 의원들도 책임 총리라든지 이런 정책 검증 이런 예. 쪽에 초점을 맨 처음에 맞췄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정치적으로 뭐 4선 국회의원도 하고 또 네. 지금 현재 지사로 또 단체장으로서 또 활동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경력을 통해서 과연 예. 이분이 총리로서 적합한 분인가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충분히 밝혀지는 청문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리 그 후보 시절에 못 박아놓은 이른바 5대 그 원칙이죠. 네, 그건 네.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스스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발목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난감해지는 부분이죠. 대통령 스스로가 인사권자가 실제로 그 부분을 배제하겠다, 원천 배제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국회는 그거를 뭐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갑자기 도덕성 검증 문제로 또 선회를 해서 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죠. 뭐 위장전입 문제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문제는 사실 후보자 스스로가 청문회장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 의원이 이제 물어보니까 위장전입이 맞냐? 위장전입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사실은 일파만파 퍼진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후보자 스스로가 불법적 위법적 행위를 청문회장에 스스로 인정하는 그리고 대통령은 원칙을 사전에 세워놓고도 사실 그 원칙에 위배되는 네. 대통령 기준에 위배되는 분을 또 추천을 해놓은 상태고 네. 이런 모순적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저는 오히려 그 대통령께 좀 그 약간의 어떤 그 불만스러운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책임 총리에 대해서 좀 검증할 수 있도록 예. 사전에 인사수석실 통해서 제대로 앞으로 장관도 마찬가지죠. 좀 제대로 검증하셔가지고 스스로 밝히신 5가지 원칙에 최대한 저촉되지 않는 분들을 조금 추천하시는 그런 네. 어떤 방식으로 가야만 국민들도 좀 속 시원하게 새로운 어떤 청문회도 좀 지켜보고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목표 아닌가요? 그 정현정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책임 총리제 문제라든지 또 다루고자 했던 새로운 정부의 형태는 총리가 내각의 모든 책임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좀 더 많은 권한을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정현정 교수가 좀 예리하다 그럴까요?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짚으시긴 짚으셨어요. 너무 일정이 없다 보니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정부다 보니까 총리 후보자가 내정도 되기 전에 지금 장관들이 발표되는데 책임 정부, 책임 내각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이 이낙연 후보의 뜻이 반영돼 있는 내각 구성진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의문점은 좀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동현 교수님. 그러니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가 내일 오후에 지금 인준 투표를 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네.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네. 일단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것이고 예. 국민의당은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요. 예. 바른정당도 반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막 당론으로 고집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일단 뭐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되니까 네. 일단 뭐 인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되니까 예. 내일 바로 총리 임명을 하고 예. 하루 늦췄다가 예. 국무위원들 후보자는 그때 발표를 해도 설사 대통령 뜻대로 선발을 하더라도 후보자를 네. 내정하더라도 네. 총리와 이렇게 좀 재청을 거치는 모양새를 거치면 네. 훨씬 좋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법대로만 현재 하면 네. 책임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요. 예, 헌법대로 예. 안 해서 문제죠. 그러셨죠. 예.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나 재청했다는 얘기를 누가 들어봤습니까, 솔직히? 다 대통령하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다 뽑혔다, 뭐 선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재청권만 이제 뭐 종이 서류 작업만 하는 거죠. 예. 국무총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네. 헌법 정신을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국무총리가 만약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 재청권, 또 해임 건의권도 있죠. 네. 그런 것만 제대로 행사하면 내각은 총리 휘하에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네. 네.
죄송합니다.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훨씬 홀가분하게 다른 정말 국정의 큰 틀에 전념할 수 있고요. 네.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런데 그렇죠. 왜 그걸 오늘 이제 새로운 후보자들을 또 오늘 발표했는지 참 이해는 잘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런 것인지 예. 아니면 그런 어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는 것인지 예. 나중에 또 막 문제 제목을 할 거예요. 이낙연 총리와 의논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예. 그런 문제는 그런 것은 헌법 정신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속도를 늦추더라도 예.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예. 중요한 것은 예. 5년이 길다면 길지 않습니까? 왜 그걸 하루 이틀 늦추면서 좀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인영 교수님 30분에 마치고 저희들이 4부로 들어가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예,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